자, 다음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자, 5번 문제는 지방세 기준법상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특이한 문제죠. 24회 때 나왔는데 공시 송달이다. 자, 우리가 어떠한 송달하는 방법 중에는 공시 송달도 있고요, 유치 송달도 있습니다. 물론 송달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교부 청구할 수도 있고요, 교부 송달할 수도 있고, 또 우편으로 송달할 수도 있고, 전자로 송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막히면은 공시 송달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공시한다는 건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는 어떻게 하느냐? 관보에 게재한다든지, 또는 신문지에 어떠한 공고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공고한다든지, 아니면 세무서나 시공고의 게시판에 공고해서 이거를 알려주는 거를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송달 중에서도 교부하기도 힘들고, 아니면 우편으로 봐도 그게 발송이 안 되고 또는 반환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공시 송달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공시 송달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아닌 거 골라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1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그러면은 지금 소유자, 지금 납세자가 외국에 있다. 그러면 외국에 가서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교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그다음에 우편으로 보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소 거소가 국외에 있는데 송달이 곤란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관보나 신문지에 공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번은 공시송달 맞습니다. 1번. 자, 두 번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 지금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러면 뭐 가서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관보에 공시해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14일 지나면요, 송달한 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둘 다 공시송달이 가능해요. 하나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다 이러면 공시송달해버립니다. 그리고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있어도 분명하지 않다, 주소지가 불투명하다, 영업소가 불투명하다 이러면 공시송달해버린다 이 뜻이에요. 자,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우편 송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송달 방법에는 교부 송달도 있고 우편 송달도 있고 전자 송달도 있어요. 그러면 우편물로 송달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집으로 우편물 오죠. 우편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요. 반송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우편으로 자꾸 보내봤자 그게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자꾸 다시 반송이 되면 결국은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도 공시송달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자, 송달을 받을 자인데 송달할 장소로 방문했어요. 가서 교부 송달하려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러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직접 집에 찾아가가지고 주소지 찾아가가지고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줬어요. 근데 자꾸 그 사람이 송달 받을 자가 거부합니다. 안 받겠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살짝 놓고 나오겠죠. 그런 걸 우리는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좀 유치하죠. 그래서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네 번째가 유치송달이에요. 그러면 거부한다고 해서 그거를 공시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편물을 거기다 놓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유치송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4번은 유치송달이니까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에요. 자, 거부한다고 해서 뭐 나중에 공시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놓고 나오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은 유치송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5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2번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어요. 교부하려고 방문했습니다. 근데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요.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 아까 2번 마냥 송달했으나 여기 나오는 3번 마냥 곤란하다 이거예요. 송달하기가 납부기한까지. 이것도 무슨 송달할 수밖에 없느냐? 그럼 결국은 공시송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빼놓고는 1, 2, 3, 5번은요 공시송달이고 4번은 그냥 놓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송달 중에서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으니까 답을 요구한 건 4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공시송달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다음이 이제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작년 25회 때 나왔던 건데 요 25회 때 나왔던 이 문제도 비교적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부동산 우리 활동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부동산 활동 과정 문제는 8회 때 나왔고, 13회 때 나왔고, 15회 때, 17회 때, 그러면 꾸준하게 안 나오다가 모처럼 만에 25회 때 또 한 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6번째 문제도 비교적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포인트는 취득 단계입니다.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5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첫째, 기억.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재산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당연히 보유죠.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유 단계지 취득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 기억은 아예 문장 자체가 안 되죠. 자,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 보유, 양도에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가세를 붙기 때문에 당연히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에 붙죠.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요, 당상 보유시죠. 매년 내는 보유 단계. 재산세, 종부세가 전형적인 보유세예요. 그러면 요 보유세는 취득 단계에 관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도 당연히 취득과 보유시에 부과되는데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로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단계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인지세. 인지세는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인데 취득과 양도시에는 당연히 인지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인지세도 취득 단계에 붙어요. 그러면 세 가지인데 니은, 리을, 미음. 요거니까 답을 요구한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6번째 문제가 작년 25회 때 나왔는데 비교적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25회 때는 두 문제가 다 쉬웠어요. 대신 23회 때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나왔던 파트가 아니었고 엉뚱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조세총론 6문제인데 복글 보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의외로 엉뚱한 문제가 나왔어요. 공시송달한다. 이것도 의외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제2차 납세 문제 이런 것도 의외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6문제를 조세총론에서 다뤄봤는데 조세총론은 그냥 복글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할 범위는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더 점수 따기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나오는데 조세총론은 다 어울린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총론이에요. 여러 가지에서 문제를 발췌해서 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세총론까지 해서 문제를 6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지방세, 취득세 6번째, 이제 7번째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자, 이 문제.